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님, 여성노동자들의 희망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연 위원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최우선의 조직 전국 여성 노동조합 나지연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둘러 모여 앉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지난 20년간 이제 한국의 여성 노동 정책을 평가해 보는 것인데요. 우선 여성 노동 정책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를 짚어보고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현황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성 노동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과제들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 학기 강의 주제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엄청난 내용을 저희는 단 한 강의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5강에 걸쳐서 여성노동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여성노동자회가 올해로 이제 28년이 됐고 그리고 내후년엔 이제 30년이 되는데 그동안 여성노동자 운동한다고 계속 머리 박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참 이게 한 발짝 나가면 또 한 발짝 후퇴하고 또 두 발짝 옆으로 가고 이게 계속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벌판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도 될 건가? 또 내년에 총선도 있고 2017년에는 두둥 대망의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노동 정책을 다시 제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전국여성노동조합도 이런 고민 많으시죠? 예, 전국 여성 노조도 지금 16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작은 꼭 비정규직을 조직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여성이 워낙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많이 조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더 나쁜 뭐 용역 파견 이런 나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시간제도 늘어나고 이렇게 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여성 노동 운동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기는 좀 어떠세요? 그게 좀 그 무기계약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정규직화 이럴 때 시작은 무기계약이잖아요. 무기계약 되면 다 이제 좀 좋을 줄 알았는데 근로 조건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인원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또 그 비정규직에게 몰려오는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제도 같은 걸 따내도 노동조합이 튼튼하게 조직돼 있지 않으면 뭐 출산 휴가든 육아휴직든 이런 것들이 사실 종이 위에서만 있고 실제로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언제나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고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성노동자회도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부들에서 평등의 전화라고 이제 여성노동 상담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렇게 상담 받는 거를 보면은 상담이 양극화가 돼요. 양극화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은 굉장히 단순한 상담들. 출산휴가가 며칠이에요? 라고 묻는 질문들부터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상담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저희 상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직장 내 성희롱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이제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상담원들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강 제목이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연 여성을 제대로 된 한 사람의 노동자로 우리 사회가 인정한 적이 있었나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희가 강의 의뢰를 하자마자 바로 수락을 해주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가요? 네, 저희가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계셨길래 그렇게 당장에 수락을 하셨는지. 글쎄요, 저는 당장 수락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어차피 거절을 해도 여러 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은 하게 될 거라 수락을 한 거고요. 주제가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네. 뭐지 이렇게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참 방대하고 밑도 끝도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의 의뢰를 받고 이제 고민이 많으셨죠. 그렇죠. 이 고민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내셨는지 그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여성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이제 이 질문에 뭐 예 아니오로 답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왔고 그 효과는 어떤가 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한 20년간 네, 여성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좀 뽑아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정책 철학도 살펴보고 이게 지금 현재의 여성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한번 이제 성찰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으로 강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20년간의 이 노동 정책을 훑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노동 관련 정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슬프네요. 네, 뭐 이렇게 20년 동안에 뭐 해마다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힘이 들었을 텐데 뭐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유, 선생님의 작업을 이제 정부가 도와준 셈이 됐네요. 간추려서 그냥 정책을 펴갖고. 네, 지난 20년간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노동의 불안정성의 일상화와 표준화되지 않은 생애 전망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제가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20년간의 여성 노동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은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듯이 고용이 이제 불안정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졸업을 해서 정규직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년까지 일을 하다가 그나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게 우리의 그 삶의 표준이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표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정년까지 일을 한다. 정년이 보장된다. 이런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죠. 그것은 이제 고용 불안정이 늘 일상화돼서 뭐 한 직장에 정년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 노동의 문제와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인 가구가 뭐 한 25%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용 불안정의 일상화, 탈표준화된 생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표준화된 인생 경로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라고 하는 거랑 이게 맞닿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어떤 삶의 경로로서의 제시되었던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흐름이 이제 파괴되었고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갔던 길들이 다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어감이 뭐 획일화되고 뭐 수량화되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떠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생애 전망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탈표준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양해진 삶이다라고만 그쪽 부분만 부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어를 쓴 거고요. 이 생애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는 집단에서는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탈표준화된 삶, 지금 현재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예. 경제 자체가 지구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도라든가 내용이 뭐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을 앞으로 더 보일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자녀들의 취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실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은데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전까지는 정규직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잠깐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잠깐만이 굉장히 막 10년도 가고 15년까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은 정규직으로 취직하면 나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좀 뭐랄까 예전 같으면 은퇴한 삶, 뭐 내지는 자식에게 기대는 삶,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보면은 저희 조합원들 중에 대학교나 관공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 안 돼도 30이 넘었지만 그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해도 사실 자기 살기도 빠듯하니까 부모가 계속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8세 이렇게 되더라도 70세까지라도 계속 일을 하시고 싶어 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하러 다닐 때 사실 비정규직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잠깐 하고 그만둘 거예요.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오래 되는 것처럼 비정규직은 내가 다음에 뭘 계획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할 수가 없고 저축 같은 것도 기약을 할 수가 없고 전 이런 삶이라서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생애 전망을 예측할 수 없고 그냥 노동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져 버리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이고 여성들도 이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남편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도식적으로는 남성은 정규직, 뭐 여성은 비정규직 이런 도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저희 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성이 그렇게 정규직이고 그래서 나는 보조적으로만 일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사실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선생님 강의에 되게 동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그 네이버 웹툰에 그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네.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비정규직인데 나는 지금 이 정류장을 내렸지만 다시 이 버스를 타고 갈 거다. 다음 정류장, 정규직이라고 한 정류장을 향해 갈 건데 지금 여기는 난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힘들게 여기서의 어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당신들과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류장이 당신의 정류장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종착지일 수가 있다. 그 종착지가 된다면 거기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류장에 오는 버스가 정규직 버스는 굉장히 드물게 오고 그죠. 다시 또 다른 색깔의 비정규직 버스가 오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이 줄은 대신에 아웃소싱이 많이 늘었고 그런 게 보면 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종이 우선적으로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사 식당에 정규직이 일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죠. 다 아웃소싱. 용용이죠. 예. 그 청소하시는 분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음. 이제 없죠. 다 아웃소싱 돼서 용역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색깔의 더 안 좋은 시설에 버스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우등고속 타고 쫙 갔다가 내렸는데 이제 다 털털거리는 마을 버스가 계속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고용 불안정이 일상화됐다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뭐 네. 버스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갔던 이게 시기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갔을까요?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그 30년의 변화를 평가를 하면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곤 합니다. 87 체제, 97 체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국면 이렇게 세 개로 보통 나누는데요. 우선 이제 19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그 10년 동안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그리고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증대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87 체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이어지는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 또 기간 동안에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성장을 했고, 동시에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새롭게 형성된 체제라고 해서 97 체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서 실업이라든가 뭐 임금 하락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불안정이 일상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용 불안정은 저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직을 포함해서 전 계층의 그 노동자들에게도 그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우선은 이제 이전까지 그 사회적인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화되고 누적된 상태에서 맞은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전 시기와 달리 이때는 그 충격을 받은 층이 그러니까 중소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특히 그 충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변화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97년도에 IMF도 딱 터지고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땐 다 정규직이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정리해고에 대한 수당 같은 걸 받고서 나와가지고 다 통닭집을 차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는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빈손으로 떨겨나면서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점점 더 이제 악화되고 양극화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국 여성 노동조합이 98년도에 생겼죠. 99년에 아, 99년.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87년 이후에는 노동자도 약간 중산층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졌던 그 짧은 시기를 지나고 네. 사실 97년 이후에는 이 시기만 넘으면 또 이 고비만 넘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여성들이 보니까 직격탄을 맞아서 비정규직으로 되고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전국 여성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2008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극화가 정말 그런 거는 이제 피부로 주변에서 좀 느끼고 그때 제가 그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뉴스나 이런 거에 이렇게 뭔가 생계에 비관을 한 사람들의 네. 음. 이상한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그 이후에 좀 자살도 많이 늘어났다. 늘었죠.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이게 파고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IMF 때는 그냥 대놓고 다 이 집 저 집 다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때랑은 양상이 좀 다른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이게 이제 금융 위기였기 음. 때문에 음. 예. 일단 이제 미국의 서브 모기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거기서 이제 발단이 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중산층 이하에가 특히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컸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계속 뭐 다 도산하고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왠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막 희망에 부풀어서 옛날에는 뭔가를 하면 잘 될 거다. 뭔가를 내가 이걸 하고 살면은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제발 이 상태만 유지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냥 계속 힘들었던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 네.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를 이제 여러 번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상황이 나빠진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통계로도 나오고 주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킹 푸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하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들 내에서도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에서는 이제 뭐 전문직이나 뭐 고시에 패스하는 여성의 수라든가 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은 또 공개적으로 TV나 뭐 매체 이런 데서 계속 띄우면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되게 평등해졌다. 맞아요. 이런 이제 착시, 그런데 이런 그쵸. 것이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제 여성들이 고용률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2014년 여성 통계가 나왔는데 고용률은 여전히 이제 49.5%, 항상 이 50%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벽을 이제 못 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도 남성에 비해서 평균 뭐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75%에서 이제 그 전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직종의 여성들이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특히 최근 몇 년간 나타났는데요. 이 서비스 직종은
일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낮은데 제가 통계를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월간 노동 리뷰를 달마다 발간을 하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최근에 여성 취업자들이 예전에는 도매, 숙박, 뭐 음식업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이제 조금씩 감소하면서 사회복지 관련된 직종에서 많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 경제 위기 이후에서 2014년까지 여성 그 취업자들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증가분의 한 87%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 사회 복지 쪽, 복지 일자리 쪽으로 그쪽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는 저임금의 일자리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층에서도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대부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새는 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맞아요. 일을 하고 계셔요. 네. 네. 그리고 뭐 시간제 일자리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는 근속 연수도 짧고 저임금인 자리가 이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60%를 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여성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경제적 불평등이 그 심화되는 거는 두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간제는 정말 그야말로 잠시 네. 연습 삼아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 멀쩡한 8시간짜리 일자리가 갑자기 시간제로 돌변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원래 뭐 선전하는 것 같이 높은 임금으로 짧은 시간만 일하는 이런 일자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8시간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낮은 임금으로 그냥 가는 일자리가 오히려 돼서 언제든지 그걸 그만두고 제대로 된 8시간 일자리를 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올 초에 그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기숙사 분들이 이제 신촌에 와서 천막농성까지 해서 4개월이나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 8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임금을 책정해서 그동안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새해가 되면서 용역비를 낮추면서 시간을 뭐 6시간만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멀쩡한 8시간짜리 일자리 우리 임금 그대로 근로조건 저하 없이 해달라. 이런 요구 갖고 4개월이나 그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우리한테 이렇게 좀 오는 것 같고 또 사실 서비스직이 많아졌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위로공단이라는 그 네. 여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 한 분이 한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70년대에는 공순이라는 표현을 여성 노동자에게 많이 써서 그 말을 듣기를 참 싫어했는데 지금의 예전의 공순이가 지금은 콜순이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여성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더한 그 감정 노동까지 더해진 그 좁은 곳에서 일하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판자 밑에서 위싱을 했다라면 지금 이제 좁은 칸칸이 속에서 감정까지를 팔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이제 서비스직은 사실 사람 기계화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인데도 임금을 저평가한다라는 거 꼭 필요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고쳐야 하는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 강도가 제일 높은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언젠가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갖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바깥으로 전화를 거는 거고 인바운드는 오는 전화를 받는 건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20초가 넘어야 원콜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통 20초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20초 이상은 듣고 있어야지 그게 한 통을 받았다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콜수가 중요한 게 다 용역이기 때문에.
네, 다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청에서 이제 전화를 몇 통을 받았냐를 가지고 그거를 돈을 계산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 통이 계산이 되려면 20초가 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욕을 하고 있어도 20초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블랙 컨슈머라 그러죠. 진상 고객들. 진상 고객들은 리스트가 딱 있대요. 그래서 전화가 딱 걸려오면은 앞에 화면에 딱 뜬대요. 욕설 변태. 그렇게 뜨는데 그럼 전화를 딱 받기 시작하면은 계속 욕을 한대요. 그렇게 욕을 해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20초는 받고 있어야지 전화 한 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고. 진상 고객이 아니더라도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자기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죠. 혹해서 조금만 안 좋게 응대를 하면 그걸로 이제 고가 점수를 깎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저희도 뭐 전자제품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약간의 그 회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뒤집어 쓰는 그 기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 서비스 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낮은 게 특징이잖아요. 뭐 고부가가치의 뭐 서비스업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업은 그런데 그 임금이 이제 굉장히 낮은데 사실은 그 임금 체계 자체가 예전에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임금 맞아요. 체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노동 같은 경우는 뭐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품인데 그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게 상품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해오던 남을 이제 응대하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으로 원래 하던 일이니까 뭐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임금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맞아요. 드러내놓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수를 잰다든가 아니면은 일을 하는 강도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뭐 몇 시간 일을 했는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형적인 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임금 체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감정노동도 이제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노동의 특징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위한 대안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동일가치 동일임금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문제.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토대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죠. 서비스 노동, 서비스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00평을 청소를 하는데 보통 8시간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6시간에 똑같이 100평을 청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라인 돌릴 때 네. 이렇게 뭐 2개씩을 더 생산을 해라 이거랑 사실 사고방식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근데 저쪽도 제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 노동을 제지를 못하니까 이 노동의 질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자꾸 평가되는데 또 수량화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 요구, 사회적 가치의 이렇게 인정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게 예전 방식을 그대로 쓰면서 그곳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여성이 했던 일이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네. 여성이 그냥 집에서 무급으로 했던 일들이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시장으로 나온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니들이 옛날에 돈 안 받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돈 조금 줘도 그냥 해. 뭐 요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내모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인건비를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뭐 이윤을 많이 얻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그 방식이 유연화하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많이 쓰고 아웃소싱하고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서비스 노동의 그 가치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때에 그 비교 가치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 비슷한 문제들인 거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 사서라든가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리고 또 남자들만 주로 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건설 관련된 일이라든가 그렇죠. 또뭐 자동차 트럭 회사라든가. 운전이라든가 뭐 교도관이라든가 이제 그렇죠. 교도관도 뭐 남녀 교도소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직업들에서 보니까 남자가 지배적이고 여자가 지배적인 이런 직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많게는 뭐 절반 뭐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씩은 여성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어서 이걸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 그 연방 정부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국공립 뭐 우리로 하면은 도서관이겠죠. 거기 사서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임금 교정을 해달라. 근데 그 근거가 된 게 뭐냐 하면 직무 분석을 한 거예요. 직무 분석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직무 가치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여성들이 하는데 그 서빙을 하는 여성들하고 트럭 운전을 하는 남성하고 일의 가치가 비슷한데 임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사하고 교도관, 남성 교도관이 하는 일의 강도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임금은 이제 교도관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교 가치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승소를 해서 임금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 임금 형평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들도 있고요. 이미 이런 문제 의식과 그 해결 방안 모색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운동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직무 분석할 때 누가 장난질을 칠 것 같아요. 꼭. 그렇지 그 않을까요? 과정부터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부터 네.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가치가 높은데 이 일에 이제 가치가 높은데 다른 주에서는 엄청 낮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데 어차피 정책을 만들면 만약에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실 직무 분석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뭐 노동조합, 뭐 노동자 대표, 연구자들, 기업 뭐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 직무 분석의 기준을 갖다가 노사정 대타협을 한다 그러면 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시간적인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은 노동을 해도 어디에 고용돼 있느냐에 따라 맞아요.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자 하겠다는 성과가 도입되면 그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떤 대기업의 그 파견직 사무직 여사원들이 파견 2년이 돼갖고 대량 해고가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직고용을 굉장히 일부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성과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부는 직고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고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는 잘리고 저 사람은 붙은 거냐가 되게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노동조합 가입해갖고 가서 교섭에서 그 성과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성과표가
그냥 자기 마음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할 수는 굉장히 애매한 그 성과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말 수치로 보니까 그냥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눈에 보였으니까. 무슨 나이는 마이너스 평가 기준입니까? 아유, 그래서 뭐 거기 진짜. 모범 사원상 이런 거 받은 파견직 그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자르고 뭐 심지어는 그 인사권자의 자기 비서도 잘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 사람. 그죠? 아니지 젊은 그 아무튼 몇 살 이하만 남기고 다 잘랐더라고요. 에헤이. 사실은.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업무를 직무를 알아보겠다고 저희가 이제 모 대학교의 총장님이 청소나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며 계속 돌아다니신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갈 때 청소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띄었냐 안 띄었냐 이런 기준으로. 근데 돌아다닌다 해도 총장님이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아유 뭐 그 지나갈 때 뭐 그 뭐 학교 교기라도 들고서 이렇게 24시간, 손 흔들어야 되는 겁니까? 다니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 여태까지의 노동 현실에서 갖는 그런 불안감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선뜻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은 정말 좋죠. 근데 참 대한민국이 너무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면 청소다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청소는 같아요. 돌아섰는데 누가 휴지를 떨어뜨렸으면 청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한편에서는 또 꾸준히 문제의식 갖고 뭐 준비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잘 만드는 게 관건인 것 같네요. 예. 여러분은 지금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하는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근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국가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되게 그래서 어려웠어요. 네. 국가가 뭘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선거 때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97년에는 그렇게 엄혹한 상황이 되니까 복지제도 이런 게 그래도 좀 생기는 과정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7년 이때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오로지 경제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봐주겠다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아도 봤는데 결국 더 경제는 더 나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뭘 기대해도 될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라는 것이 누구나 최소한 일을 하면 굶어 죽지 말아야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최저임금이라고 저희가 일단 표현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니고 다른 말이면 더 좋겠어요. 국가가 그 정도는 보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자체가 항상 최저선의 기준을 만들어 놓잖아요. 최저도 잘 안 지켜서 그렇기는 해요. 아니 물론 근데 이거 최저 좀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난 참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주면은 먹고 살 수 있고 그것만 아니죠. 받아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임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래요. 먹고 죽기 딱 비정규직. 좋은 임금만 주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 여성들이 근데 문제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이 맞아요. 작년에 진짜 보니까 올해였나?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6만 원인데 네. 근데 최저임금이 월 10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여성 비정규직 임금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뭘 하고는 있죠, 선생님. 많이 하고 있죠. 네. 국가가 그럼 뭘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 오늘 주제가 그래도 여성 노동 정책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이제 훑어봐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 정책이죠. 네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고용센터, 뭐 네. 서비스 센터도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뭐 센터도 이런 있고, 것들. 예. 그리고 그 여성 경력 단절 등 그 경제 활성화법 같은 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경제를 그쵸, 살리는 예. 것 같은 표현으로 다 했었어요. 뭐든지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환경도 된다라고 해치면서도 하면서. 남녀 경제를 고용 통제를 평등을 뭐 강화하겠다는 예.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최근 뭐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미래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을 또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서 임금을 받고 그게 경제적인 총 생산으로 환산이 되느냐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 뭐 50%도 안 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은 한 74%, 75% 정도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고용이 되어 있다는 걸, 그게 어떤 일자리든지 간에. 그 이제 그 격차를 보면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서 한 25% 이상 더 일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은 노동시장으로 이제 끌어내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여성 노동 정책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굳이 여성 노동 정책이라고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성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노동시장 진출을 정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획되어 있는 여성 노동 정책이 지난 20년간 있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의미의 여성 노동 정책은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노동 정책은 없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재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 노동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어야 하는데, 사실 노동부조차도 지금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갈아타고 모든 정책들이 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요런 관점으로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 노동, 여성 인력이 항상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는 보면 굉장히 인력난이 극심하거나 그렇죠. 네. 그럴 때였던 거죠.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노동 인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제 이럴 때 조명을 받았었고, 극단적으로 그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했던 일자리를 여성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여성들은 다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다 쫓겨났던 게,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현대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좀 이제 모순적인 게, 지금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보육의 문제라든가 어떤 가족 내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그 원인은 사실은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모순된 거,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을 노동과 관련된 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뭐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정책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놓고서 거기서 여성이 어떻게 정책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인 여성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뭐 경력 단절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일관된 여성들의 정말 노동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조 하에서 기획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이 사실은 어떻게 들리냐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서 돈 버는 일을 하고 가정에 와서 또 가정 일을 해라.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양립 안 하면은 되게 누군가한테 혼날 것 같아. 거고. 그 교수님이 그 설명한 것 중에 보니까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이제 계속 예. 최근에 정부들이 계속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잠깐 쓰고 많은 인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성들은 잠깐 쓰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정에 이제 충실해야지 이렇게 또 돌려보내면 된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계속 여성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만 계속 만들어내는 저는 그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사람이 원래 다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여성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몇 가지 일들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 충실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충실해야 되고 애랑 있을 때는 애한테 충실해야 되고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여성들한테 동시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애가 아파요. 어떡하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해갖고 뭐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항상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고. 사실 네. 이 가정 양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두 영역이 동시에 사실은 초점이 두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경제적인 일 때문에 사실은 가족을 만드는 걸 사람들이 선뜻하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만 주어지면 가족이 뭐 제대로 선뜻 만들어지는 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돌봄과 관련된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니까 사실 부부가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으니까. 돈이 많은 전문직 그 여성들도 제 친구들 보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에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왠지 다 주로 본인이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사회적 기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여성지에 그 성공한 여자들 이래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뭐 가정도 성공하고 일도 성공하고 애도 잘 키워놨고 이런 여성들 보면 꼭 뒤에 엄마가 있어. 그렇죠. 엄마 없으면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 맞벌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남성 가장이 돈 벌어오고 집에서 뭐 여성들이 전업주부가 이제 살림 잘하고 이런 모형도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들에게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중의 부담이 주어지는 거죠. 노동자이면서 어머니이자 아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 이제 더 커지는 건데. 만약에 여성의 관점에서의 노동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걸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부담을 주기 위한 정책이어서는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이런 이제 이중 부담을 줄이고 사실 일과 가정 조화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 그동안 소외 아니면은 빠져있던 남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그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보육이나 뭐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막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참여를 해야만 이걸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오히려. 맞아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직장이 지금 없더라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격을 쌓거나 이렇게 훈련을 받을 어떤 시간이나 기회가 필요한데 그 여성들에게는 지금 보육비 지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와서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자격증을 그죠. 계속 따고 있는데 근데 또 애매하게 구도를 갖다가 전업맘 대 취업맘의 그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그걸 그렇게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전원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도 조금 더 괜찮은 직장을 준비해서 가고 싶어하는 또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전혀 사회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집안도 잘 꾸리는 그러니까 슈퍼맘, 뭐 슈퍼우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데 이제 올라간 가끔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정말 울며 다니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지원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의 네. 지원을 받아 했어도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울고 지낸 게 진짜 많았다. 집에 와서는 직장에서는 표 안 내고 집에 와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런 분들도 정말 소수라는 거고 대부분은 그 임금이든 사회적 존중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여성인들이 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아까 남성이 움직여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남성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예. 없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기대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조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여성이 해도 눈총을 받죠. 근데 이제 남성이 그 얘기를 하면 미친 음소 이래 듣죠. 측은한 눈빛으로 뭐 바라보겠죠. 네. 근데 그런 뭔가 사회적인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곳이 사람을 정말 그 장시간 뽑아내는 이런 구조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역할이 남성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남성들 요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 근데 남성들 보고 니들은 왜 집에서 일 안 하냐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것이 남성들이 그때 언젠가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전 세계였나? OECD 국가였나? 아무튼 가사노동 시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짧은 나라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40분인가 그렇죠. 45분. 예. 네. 그 기사가 뜨자마자 그 댓글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어쨌든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합쳐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숫자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아빠들은 좀 하더라고요. 좀 세대에 따라서 좀 내려갈수록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하는 더디죠. 근데 이제 느낌이 이런 들어요. 가사 일에 대해서 가사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자가 주된 담당이고 그렇죠. 남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그렇죠. 그 말이 되게 안 좋아요. 도와줄게. 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하고 있는데라고 남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에도 조사했을 때도 35분인가 뭐 이랬었는데 많이 안 늘죠. 예, 네. 거의 늘지를 않는다는 게 좀 사실 기막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다 사회적인 그 문제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려면 사실 일단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돼야 되고 맞아요. 자기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돈을 많이 여성이 번다고 해서 또 마냥 큰 소리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인 경우에 오히려 더 가부장적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이제 그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으로 여성이 좀 존중받고 여성의 인권이 뭐 제대로 좀 보장이 되고 폭력 같은 것도 없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좀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거랑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저번에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가서 어떤 이제 여성 단체 이런 데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정폭력 상담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가정폭력을 하면서 그 이제 있을 곳을 우리 쉼터라고 하죠. 그런 곳을 이제 옮긴 다음에 그 여성에게 뭐라냐면 직업 훈련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할 수 있게 그렇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 가정폭력 상담하는 단체랑 제가 같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예. 얘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당한 거를 견디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가 얻어서 나갈 자신감이 없는 그렇죠. 거고 아까 가사노동을 남편이 40분을 해도 견디는 이유 자체가 사회에 나가서의 시간당 임금이 남편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가정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이익이거든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사실은 좀 같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임금을 받고 사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렇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작정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먹고 살 만큼이 되면 내가 돈을 조금 받더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변모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그렇게 살고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 휴가제 이런 것도 강제 휴가제 같은 것도 이제 도입하려고 뭐 하는데 사실은 그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은 경우도 어떤 전문직이나 뭐 고임금직 이런 데서는 많이 보장이 되는 편이죠. 특히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 직업에서는 사실 여성들도 선뜻 그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올 상반기에 그 남성 육아휴직자들 중에서 56%인가 그 정도가 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아니면 하더라고요. 공무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우리 아까 시간제 나왔지만 시간제 음. 같은 경우에 그 사대보험에 들어가 있는 확률이 20%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뭐 복지 혜택이나 아주 기본적인 안전망에서도 이제 소외되는 양극화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시간제는 보면은 원래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걸었을 때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시간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시간제 비중이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정도면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 미련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어쨌든 그게 예. 양쪽으로는 일자리로 잡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공공근로 대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쨌든 개수 이런 것 같아요. 그놈의 숫자가 뭔지 참.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여성 인력 활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 인력 활용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 여성 인력 활용 얘기는 이제 국회 속기록 같은 것도 보다 보면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나와요. 간헐적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여성 인력 활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80년대나 뭐 굉장히 경제가 호황이고 이럴 때 중소기업 이런 데도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그 노는 여성들, 애 다 키우고 노는 여성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일손이 부족할 때, 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여성 인력 활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성 인력 활용 문제는 당분간 계속 쭉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관건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정책이 굉장히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성부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도 법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95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 정책 그 기본 계획을 5년 주기로 해서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4차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지금 4차 기간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이라든가 여성 폭력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민감성 같은 것들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이나 정치 분야의 여성 그 할당제 적극적 조치라고 하죠. 이걸 실시해서 그 행정 분야의 여성들 비율을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주류화 정책 유엔의 그 기조를 따라서 그것을 위한 어떤 정책 도구 같은 것들도 만들고 굉장히 성과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녀 고용 평등 문제가 나와요. 여성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이 1차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이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은 보면은 보통 한 5가지 이내의 대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붙어요. 1, 2, 3, 4, 5 붙는데 보통 이제 1번으로 설정된 과제인 경우 보면 그 차수 내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주력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뭐 주력하지만 어떤 기본이 돼서 다른 정책들을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성격의 우선 과제인 성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1차, 2차 같은 경우는 성평등한 정책을 위한 추진 체제를 구축을 하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같은 걸 활성화하는 거에 굉장히 좀 방점이 두어졌다고 한다면 3차부터는 여성 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그 기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3차가 언제죠? 3차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3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07년 말에 그 3차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노통정권 말에 만들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이 돌봄을 하라는 요구들도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성이나 차이에 대한 어떤 수용성도 높아지면서 이것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다 보니까 그 노동시장 상황이 이제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보호의 문제, 권리 확보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문제 이런 게 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봄의 사회화라든가 여성들의 경제력의 확보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좀 비중이 두어졌었지만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언급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취지나 그 기조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들어서면서 이게 수정이 됐어요. 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던 게 수정이 됐는데 수정된 것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이 그에 근거를 해서 여성 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게 제1과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어떤 대과제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여성 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대과제의 어떤 소과제로 들어가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그 것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 그 과제들의 비중이나 그 배열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여성 정책의 기조가 노동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문화도 있고 폭력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여성 정책의 기조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성 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여성 정책의 그 범주도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육이라든가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일과 가정을 같은 비중을 두고 양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 경제 활동을 잘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들도 원래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방식으로 여성 정책도 예전에는 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우리가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이 요새 좀 듣기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화된 기조를 저는 이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 인력 활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저 여성을 도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인력 이런 그렇죠. 예. 활용을 한다고 막.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단어가 주는 어감도 그렇지만 실제 내용도 지금 그런 우리 것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부터 그냥 대놓고 너네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돈을 벌어 보겠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모든 여성 정책의 기본은 어쨌든 노동 정책이 아닐까 싶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뭘 하든 간에 일단 여성이 먼저 자립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이 뭐 폭력을 당했는데 그 폭력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제적 자립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어떤 노동 정책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모든 것은 이제 여성의 경제적 자립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자립을 한다는 게 그냥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자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에 있는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처우가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육기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조합원 중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들여다보면은 학교 비정규직은 95%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차별적으로 임금이나 처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혼자서 자립이라 함은 홀로도 경제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종류의 일자리,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는 그 어떤 인력을 활용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여성의 좀 제대로 된 인력이 이제 정말 이제 국가 전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진짜 일도 가정도 그 일과정 양립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는 근본으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정책이나 법이 이게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해 나갈 수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른 나라에 우리가 뭐 본따올 만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제가 스웨덴이랑 유럽 연합의 그 사례를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두 체제는 우리 사회랑 뭐 굉장히 다르죠. 복지 그 수준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에서 주력해야 될 그 노동 정책의 철학을 세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노동 정책을 포함해서 여성 정책의 목적은 사실 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요. 근데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 맥락을 반영해서 그 의미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그 유럽 연합을 사례로 보면 여기서는 그 성평등을 구체적인 그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유급노동, 의사결정, 시간의 평등한 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미에 근거해서 유럽연합에서 양성평등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성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기별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 개인과 직업생활의 조화, 의사결정의 평등한 대표성, 젠더에 기반한 일체의 폭력 일소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 성평등 계획에서 보면 성평등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목표를 들여다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인 평등, 돌봄과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 이렇게 그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성평등 목표가 정책의 철학, 목표, 뭐 목적 이런 것들이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 조금씩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경제 위기나 저출산 고령화, 지구화, 이민 증가, 뭐 기후 변화, 우리도 다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반영을 해서 부응을 해서 우선순위 과제를 재조정을 하는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경제적인 독립,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의사결정에서의 평등, 존엄성, 통합 이런 것들로 이제 설정을 한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두 나라 유럽 연합하고 스웨덴 사례에서 보면 어떤 경제적인 독립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꿰어서 이제 만든 데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좀 성찰해야 될 점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평등하기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보면은 이제 어쨌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먹고.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평등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또 평화롭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동안 뭐 이제 여성 노동이나 여성 정책 뭐 이쪽 쭉 그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지만 뭔가 이렇게 뭐 학술적으로 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나 위원장님이 그 실제 현장에서의 그 사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직접 그 현장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생각 얘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고요. 저도 저번 그 포럼 때 선생님 강의를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현재에도 막 너무 시달리잖아요. 뭐 명절은 명절대로 시달리고 일할 땐 일할 때대로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또 재계약 시기가 되면 또 불안하고 시달리고. 예. 이런 현재도 시달리고 미래도 계획할 수 없는 사실 지금의 삶을 진짜 좀 고치는 그래갖고 정말 이 소박한 행복 내일 오늘 저녁뿐 아니라 내일 저녁도 평온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드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 같이 이 기회가 그런 걸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장기간이란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국민투표.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용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한 임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을들의 국민투표. 온라인 투표는 10월 7일부터 11월 12일 자정까지. www.votekng.kr www.votekeng.kr 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